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지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쇄신도 시작했습니다. 국회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이 과거 동료들을 밀고 했다는 이른바 밀정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거셌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연아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이야기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아직 확정돼서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어제 대통령실에서 큰 얼개를 알려준 것이 2실 5수석인 현 체제에서 수석 한 자리가 더 늘어나서 2실 6수석으로서 정책기획수석을 하나 더 넣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상으로 홍보수석은 현 최영범 수석에서 김은혜 전 의원으로 교체될 가능성, 대변인 역시도 일정 부분 좀 자리의 변화가 예상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쇄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 묻겠습니다. 먼저 김연아 전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셨죠. 국민의 말씀을 겸허하게 듣겠다. 또 이제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해석을 좀 수반할 수 있는 그런 인력 교체는 없지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네. 사람을 찾아야 하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보다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좀 더 사람을 찾느냐고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지금 빠르게 진행이 돼 있고 이제 홍보라인 쪽에 대한 교체는 워낙 여론과 야당에서의 지적도 있었고 또 여당 안에서도 홍보라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네. 있어서 홍보라인 쪽의 얘기는 조금 일찍 나왔지만 정책기획 수석 신설은 조금 오늘 새로운 소식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책 혼선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고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100일 동안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는지 또 뭘 바꾸려고 하는지를 많이 피력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취임 기자회견에 대한 반발을 보면 그게 과연 대통령이 할 얘기인가, 밑에 수석이나 참모들 또는 각 부처 장관들이 더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 어느 정도 일정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려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또 각 부처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파악하고 있으면서 전달력도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단순히 홍보 라인을 강화하는 거에 이어서 정책 부분에 대한 역량을 좀 보완하는 모양새를 보여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생각이 되고 대통령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여론이라든가 또 이런 야당의 지적 이런 것들을 좀 세심히 듣고 계신 게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실과 부처 간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정 부분 국민의 목소리 귀를 좀 기울이는 척 하시는 건가라는 점에서는 약간의 조금 진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찔끔찔끔 개편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8.15 경축사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좀 내놓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추락하고 국민들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연상하는 이 윤 정부 취임 100일에 이르러서 뭔가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말씀은 없었지만 먼저 국민,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이런 말씀은 하셨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뭔가 그 죄송합니다, 야당하고 어떻게 협치할지, 또 국민 통합은 어떻게 이룰지, 그리고 어떻게 쇄신을 해 나갈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 기자회견에 임하실 줄 알았어요. 그게 모두의 기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부터 되돌아보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실망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이제 그거는 뭐 당일날 그런 식으로 조금 말을 아끼셨던 것 같고 이런 구상이 하루아침에 나오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휴가 때부터 좀 구상이 있었다는 얘기가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아직도 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분이 사실은 경질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비서실 쇄신안을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게 참 여전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또 홍보가
물론 이제 뭐 카드 뉴스랄지 지난번 재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홍보의 문제는 있었죠. 그렇지만 홍보가 잘못돼서 지금 정부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국민들이 절망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총체적으로 국정 지표나 커다란 이 정부 5년간의 어떤 아젠다가 없는 상황에서 인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상황 때문에 오늘날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홍보수석 하나 바꾼다고 해서 그 모든 상황이 달라질까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만 네. 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겠죠. 김은혜 전 의원이 아무래도 이 방면에는 전문가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비서실장 이하 조금 전면적인 인사 개편을 통해서 국민에게 정말 변화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번에 이런 그 수석 하나 늘리고 그다음에 홍보수석 정도 교체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홍보수석을 또 뭐 내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뭐 홍보 특보로 또 뭐 네네. 그렇다고. 주시겠다고 예. 하는 거니까 이런 걸로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을까?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저도 궁금했어요.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뭐 홍보 라인도 그렇고 대응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많았고 그게 지지율 감소에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들도 많았기 때문에 인적 쇄신이라고 하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면서 좀 빠지고 교체가 되는 그런 부분을 보통 생각을 했었는데 빠지는 인사는 없이 추가만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 문제는 지금 이제 취임 10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대통령실 인사 중에는 업무를 다 파악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파악 중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조금 지금 초반에 지지율과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전면 교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새로운 사람들이 또 업무를 숙지하느냐고 상당 기간 또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취임 후 첫 100일은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용납이 될 겁니다. 네. 근데 100일이 지나서 또 사람을 다 바꿔서 시행착오를 일으킨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인사고심은 더욱 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진적이라는 말이 되게 미온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국민을 의식하는 저는 행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뭐 한두 사람 바꿔서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야당이 바꾸라는 대로 다 바꾸면 아마 전체를 다 바꿔야 될 거고 전체를 바꾸면 이제는 대통령이 안 바뀐다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사라는 게 야당이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야당의 얘기대로 100% 들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건 당초에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예. 사람을 알아보고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인사를 교체하고 조직, 시스템을 바꾸는 속도는 당초 기대보다 조금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는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부 홍보수석이 교체되지 않고 특보로 물러나는 거에 네. 대해서 뭐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굉장히 의리를 중시하신다. 또 같이 한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끊어버리는 걸 잘 안 하신다. 뭐 이런 연상상에서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실무적으로 홍보 라인도 굉장히 기자들하고의 유대관계라든가 또 이런 넓은 인적 네트워크에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100일 동안 최 수석이 여러 가지로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래도 뭐 김은혜 의원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김은혜 의원이 국회에서 만났던 기자들과 또 청와대에서 만나는 기자들은 좀 영역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런 인수인계 과정에서 저는 두 분이 같이 일을 하는 것도 새로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경질을 해야 될 사람, 그 마땅한 사람들은 지금 다 그대로 있잖아요. 시민사회수석의 그 여러 가지 설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문제 있는 분들이 다 그대로 두고 홍보수석만 바꾼다고 해서 과연 될 것인가, 이제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대통령의 사람에 대해서 포용하고 또 한 번 쓴 사람 같이 또 뭐 길게 간다, 이런 차원이라면 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확 내치시면서 이런 그 설화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대통령 지지율에도 굉장히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협력한 수석들 이렇게 내버려 두면서 문제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글쎄 그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좋은 의도로 생각할 국민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피의자 앞에 선 검사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선 대통령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 기억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차제의 대통령실을 개혁을 하려면 이부속실이나 또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을 해서 정말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말 바뀌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핵심을 파악하고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기자회견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빨리 돼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당초 생각보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인사를 그때부터 고민해서 정말 빠르게 찾은 건지 혹은 어느 정도 구상이 다 되어 있었는데 발표를 늦게 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미 대통령이 휴가 가실 때서부터 고민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기자회견 때 이미 저희는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생각도 이제 했다. 대통령의 예. 저는 약간의 스타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반 정치인들이 예측하고 정치인들이 상상하는 단어를 쓰시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비정치가의 언어를 쓰시는데 저는 좋게 보면 되게 그게 순수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조금 더 정치적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기자들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뭔가 살짝 힌트를 주셨으면 기자들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먼저 알기를 예. 또 그것이 어떤 좀 무게감 있는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게 되면 중요한 기사로 다뤄지게 되니까 이제 기자분들의 속성이 있는데 그날은 아니신 것처럼 하다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또 기자들 입장에서는 익숙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보통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거 잘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뭐 약간 정치적으로 서투르신 부분이 있다. 너무 정치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그 정치적이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정계에 입문하신 지 6개월 만에 선택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 좀 서로 익숙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응해 가는 것은 좀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도어 스태핑에서 네. 사실 좀 기자들하고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번에 분석한 걸 보니까 글쎄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셨잖아요. 네. 예, 근데 보통 이제 저희도 이런 데 나와서 뭘 말해야 될지 생각할 때 글쎄라는 단어나 음이라는 단어를 예. 많이 쓰는데 요즘 이제 그 단어가 많이 사라지셨어요. 결국은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 대응하는 어떤 그런 기술 또 그런 것들이 생기신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좀 빠른 그 습득 기술 뭐 이런 걸 학습력을 보여주고 계시니까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대통령실 쇄신하겠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했습니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지명을 했는데 104일 동안 직무대리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업무의 연속성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또 윤석열 사단이다. 그래서 친윤이라는 또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번 지명? 근데 이제 뭐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둘로 갈라지기는 갈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내에서도 오죽하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검찰 안에서도 분명히 둘로 나눠져 있는 서로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돼서 검사와 관련된 인사를 썼을 때 친윤계 아니면 친소관계라고 비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그거는 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수히 듣고 가셔야 되는 일종의 뭐 굴레 같은 걸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초래한 그런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번에 이원석 검찰총장 지명자를 보면서 굉장히 좀 안정감을 보이는 인사를 택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검찰총장의 오랜 공백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의 직무 대행을 하시던 분이셨고 예. 또 이분의 여러 가지 수사 전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뭐 나름대로 굉장히 굵직한 수사도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행히 이번에 야당에서 계속 비난한 게 검찰 법무부 인사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혼자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 패싱 문제가 네. 있었는데 이번에 들려지는 기사에 의하면 지금 이원석 지명자와 인사와 관련해서는 수시로 합의하셨다고 하니 예.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아서요. 또 지명되시고 나서 인터뷰를 하시는 걸 보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또 세간에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도 굉장히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 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또 뭐 윤석열 사단이다 이런 부분은 저는 피해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뭐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잘 처리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윤석열 사단이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진짜 중립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국민을 우선해서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점차 이제 조금 퇴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동훈 장관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다는 것, 뭐 연수원 동기라고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떤 부분요? 어떤? 연수원 동기 너무 이제 또 친한 관계가 친한 아니냐. 관계가 예. 아니냐? 네. 아니 이럴 걸 진작 인사를 하시지 직무대리로 그 검찰청 차장으로 두시고 이원석 이 총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 같으면은 진작 했어야지 뭐하러 104일 동안 이렇게 공백기로 놔뒀는지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거 기간 내내 이제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 후보 시절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모두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검찰 인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정부의 전반적인 인사 기조도 거의 패밀리 비즈니스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특수부 출신의 이제 윤석열 핵심 윤 라인들이 장관도 되고 또 검찰총장도 이제 지명이 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거면은 진작에 지명을 해서 총장의 공백을 좀 없애고 총장이 조금 그 자리에서 권한과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던 게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차장으로 있으면서 한동훈 장관이 인사도 다 이렇게 협의하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서둘렀던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한 가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측면은 호남 출신 이 장관급이잖아요. 그래서 호남 출신의 유일한 장관급 인사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뭐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그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뭐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한편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관건은 그런 거죠. 사실은 검찰총장의 윤석열 대통령도 총장 당시에 식물총장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했던 것의 핵심은 인사권이 없는 검찰총장이라는 거에 어떤 자조석 깬 본인의 목소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협의를 했어도 이미 이제 인사는 한 번은 다 종료가 된 거죠. 총장 임기가 2년인데 이제 한 번의 인사가 더 남은 건데 앞으로 이원석 후보자가 중립적인 견지에서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본인의 일성은 그런 거였습니다만 누가 봐도 그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인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연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아마 모든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고 거기에 저는 이 검찰총장 이 후보자의 어떤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인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네.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질의가 있을 것이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 두 가지 문제가 아마 정권의 성패와도 저는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후보자 역시도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에 처음 이제 그 임명된 후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청문회에서 어떤 식으로 또 표명을 할 수 있을지인데 청문회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청문 동의 없이 채택됐던 장관급 인사들이 있었고 실제 청문회도 없이 임명이 됐다가 낙마한 사례까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역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일 것 같은데 벌써부터 나오는 의혹이 그 사법농단 수사 당시에 법원행정처에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게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이제 의혹이니까 네. 뭐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어느 정도 중요한 자료를 갖고 근거 있게 이 의혹을 정말 좀 주도 면밀하게 좀 추궁하고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에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입니다. 지금 법사위에 민주당 의원들 구성이 크게 변하지가 않았고 그 당시에도 뭐 굉장히 많은 의혹이라고 제기가 됐지만
사실은 그 의혹을 규명하는 자리가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뭐 이모 교수, 예, 뭐 이런 식의 정말 또 새로운 신조 그 유형어를 그랬었죠. 만들어내서 이제 그렇게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좀 청문회 잘 준비하셔서 네. 좀 뭐 이런 의혹도 좀 밝혀주시고 대신 그 의혹만을 위한 의혹 또는 좀 뭔가 흠집내기 위한 떼쓰기 이런 청문회는 좀 이번에 부디 없으시기를 좀 간곡히 바라고요. 뭐 우리가 청문회를 이제 준비하는 많은 인사들을 두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저는 의혹은 의혹일 뿐이다. 이거 뭐 저 민주당의 지금 당대표로 유력하신 이재명 의원께서 더 강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의혹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당원 당규도 일부 수정해서 당대표를 출마하시는 이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현 지도부를 향해서 여당과 또 정부의 청문회 인사들을 향해서 의혹을 갖고 뭐 이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글쎄 좀 그거는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예. 뭐 의혹이 있으면 제대로 검증해야 될 책무는 비단 야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여당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 갈 일은 국회가 할 일이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치 여당은 총장을 보호하기 위한 이 마크맨들처럼 그렇게 청문회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야 공이 의혹은 제대로 짚어내고 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이렇게 윤석열 핵심 라인들이 장관과 총장을 다 지배하게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정권이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여야가 공히 우려를 함께 해야지 이건 비단 야당만 우려해야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정거래위원장으로는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잖아요.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제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지명을 했다가 낙마를 했었죠. 좀 성희롱 사건으로 낙마를 하고 본인 자진 사퇴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종류의 어떤 사적인 불행한 어떤 의혹이나 이런 건 제발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공백 상태에 있는 그 부처가 좀 많아서 예.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그 취임 일성이 이제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다고 대통령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에서는 아마 이제 한번 낙마를 후보자가 했기 때문에 빨리 좀 조직이 좀 안정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을 거지만 네. 동시에 대체적으로 이제 경제나 경영 뭐 이쪽 전문가들이 많이 그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왔었는데 네. 이분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3년 후배시더구만요. 또 네. 역시 또 이제 법조계. 뭔가 내가 아는 법조계 또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역시 또 그 내가 잘 아는 후배, 뭐 친구 이런 인사 어떤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첫째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분이 보험하고 상법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보험법과.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는 상당히 의아하다. 그리고 국민들 보기에도 보험법, 상법, 공정거래위원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아하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도 청문회에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흠결이 추후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마 이거는 정책적으로 좀 굉장히 저는 좀 따져봐야 될 꼼꼼히 검증을 해야 된다. 뭐 전문성 면에서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께는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어제 사의 표명하게 됐습니다. 작년 9월에 임명됐던 인물이었는데 여권의 알박기 인사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거셌던 만큼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시점에 이렇게 물러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좀 저희가 근본적으로 공공기관들의 장이 대통령과 같이 임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독립성을 유지해서 임기를 보장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임기를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요. 저는 그거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대통령이 공공기관들을 임명할 때
어떤 이념이나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정말 그 사람의 전문성을 중시해서 임명한다면 네. 저는 그분의 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 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전문성이 없이 뭐 네. 좀 정권 뭐 지금 계속 뭐 윤 대통령하고 친한 인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만 뭐 학연 직연뿐만이 아니라 뭐 캠프에서 같이 활동했다 또 잘 아는 사람이다 해서 또 내 편이다 해서 공공기관장에 임명하는 사례가 굉장히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임명을 하다 보니까 가서 어떤 중요한 객관적인 판단이나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자리에서 네. 굉장히 편파적으로 운영했던 사례가 있고 저는 그게 대표적으로 전현희 국가인권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죠. 정권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대통령에 맞춰서 정책 기조에 맞춰서 본인의 뜻을 바꿔서 맞춰서 공공기관장을 수행해 준다면 저는 뭐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분들에게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본인을 임명해 준 전임자의 뜻과 어떤 그런 주장에 대해서 계속 새로운 정부에게 발목 잡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분들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뭐 이것은 강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좀 협의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편파적 운영이나 또 전 정권의 약간 뭐 호위무사 같은 역할을 했던 것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비판 받는 거 좀 일정 부분 업보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반론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환경부 장관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산자부 블랙리스트 포함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지금 이거를 수사하고 있는 이 정권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임기 있는 그 기관장들을 밀어내기 식으로 계속 모욕 주고 막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가당착이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제 임기를 지키겠다, 1년 남았는데 나는 버틸 것이다라고 했던 이석현 이제 수석 부의장도 결국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괴롭혔던 모양이죠. 견디기 어려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강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일성이 이제 법에 정한 공직자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100번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 다음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김무성 이제 그 전 대표가 예. 내정이 됐잖아요, 수석 부의장에. 그런데 이제 사무총장에는 석동현 전 검사장이 내정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도 이제 검찰 출신이죠. 그리고 지금 혁신하겠다고 하고 그 이준석 대표 쫓아내고 새로 구성된 주호영 비대위에서도 지금 주기한 검찰 수사관이 또 비대위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말인즉슨 호남배려라고 하더군요. 그 수많은 인사 가운데서 왜 호남배려를 그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으로 배려를 합니까? 저는 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검찰 라인의 총체적인 인사들이 아직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뭐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버티기가 나는 괜찮은데 정말 직원들이 다른 것 때문에 이제 고통받고 전방위적으로 감사받고 이래서 직원들이 과연 불이익 받고 이걸 견딜 수 있을까를 굉장히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판단하시겠죠. 직원들이 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한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국회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이른바 밀정 의혹 등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이 과거 노동운동 동료를 밀고 했다는 그런 의혹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관련해서 주요 발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체적인 사항 내용을 정한 임용령에서 분명히 대공 공작 업무와 관련 있는 자라고 명시를 했고요. 그거를 확인한 거 아닙니까? 자, 어떤 대공 공작 업무를 했습니까? 임용되기 전에? 없습니다. 그 홍승상 그 전 경감은 잘 알다시피 대공 수사를 했고요. 또 인노회 사건을 해결하는 그 주역이었습니다. 이런 홍승삼 전 경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7월 달에 자수하고 8월 달에 특채됐어요. 근데 형사처벌 받지 않았어요. 인노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처벌 받았었잖아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수사를 했던 당국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에서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인내에 활동한 사람은 처벌받고 뭐 종적을 감췄다가 갑자기 특채가 됐는데 처벌 안 받는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밀정 의혹.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언급하는 그런 업무 보고였는데 김순호 국장은 없습니다.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특채는 정당한 임용이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듯 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당한 임용인가요? 본인이 그 인노회의 15명이 그 구속돼서 재판받고 이러는 과정에 이후에 갑자기 짠 하고 대공부실 요원으로 특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당한 임용이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 응시해가지고 본인 혼자 그냥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필기 면접 다 봤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행안위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논란 할 필요도 없이 저는 정말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시행령으로 이렇게 얼렁뚱땅 31년 전에 경찰 암흑기로 되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이라도 제대로 뽑아서 경찰국장에 임용을 하는 게 맞죠. 이렇게 의혹투석이고 이 민주와 운동 그런 그 시절에 본인이 한마디로 이 의혹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배신자였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동료들을 밀고 해가지고 결국에 본인은 경찰로 특채해서 오늘날 경찰국장까지 오는 승승장구를 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이렇게 당당하게 또 인노회를 문제 있는 그런 집단이었다라는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이미 그런 거 아니다라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그런 얘기를 국회에 와서 하고 있는 이 경찰국장의 모습을 보면서 네. 정말 3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이미 그게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개탄스러운 마음이 앞서고 있고요. 이거 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연아 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 이제 본인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또 워낙 좀 오래된 일이라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저도 여당에서도 의혹을 제기할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국장이라는 게 굉장히 신뢰를 얻어야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저는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나중에 이분이 하는 역할이나 업무에 대해서 대국민 신뢰를 얻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 이상민 장관이 그 밀정 의혹에 대해서 김순호 국장의 거취 논의에 대해서 일단 좀 약간 긍정적인 반응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체도 살펴보고 검토하겠다. 네, 이렇게 예전에는 얘기를 굉장히 했죠. 강하게 부인하시는 쪽으로 가다가 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그동안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검토의 거리가 좀 나는 등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살짝 좀 추측을 해보고요. 네. 어쨌든 뭐 장관께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는 답변을 믿고 좀 기다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경찰국 한다고 했을 때 문제 삼았던 거는 그 남영동 대공분실을 떠올리게 하는 치안본부 시절에 그 어목했던 시절 그 국민의 신뢰받지 못하고 고문하고 인권 유린하고 했던 그때 당시에 경찰을 떠올려서 국민 모두가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퇴보할 수 있느냐 이랬는데 그 상징적인 인물을 경찰국장으로 이렇게 앉혀놓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정말 이렇게 가서는 윤석열 정부 안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을 이 경찰국장을 채용하는데 기여했던 분이 그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최초의 보고서를 탁친이 억하고 뭐 이렇게 이런 분 아닙니까? 그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그렇게 지금 그 추정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추천한 인물이었고 그런 사람을 경찰국장에 가장 우려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그거를 떠올리게 하는 인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이 두렵지 않은 정권이구나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이 경찰국장도 문제고요. 지금 혁신하겠다고 하는 조영우 비대위에서 지금 사무총장 김석기 의원이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용산 참사 때 그 김석기 서울청장 아닙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예. 비탄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김순호 경찰국장 의혹에 대해서 합리적인지 살펴봐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교체 역시도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사안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가 차차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연일 장외 여론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했던 발언은 전당대회 내년 6월에 치러져야 하고 출마 적임자가 없다면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사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말 자체로 정말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6월 전대조차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걸 다 열어놓고 하는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이 뭐 굉장히 이렇게 그래서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범위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지금 약간 궁지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어제 그 답변은 그 답변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당대표 출마에서도 원래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 예.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웅 의원을 그렇죠. 이제 좀 추대를 하고 본인이 돕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여의치 않고 또 이제 중진 의원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본인이 좀 뒤늦게 그 선발 대열에 뛰어들어서 사실은 극적인 뭐 승리를 거두었었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전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전당대회를 언제 할지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결정된 게 없습니다. 예. 뭐 빠르면 연말에서 연초라는 얘기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내년 6월 본인의 임기가 끝날 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전대 기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자격 요건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그 사이의 변수가 지금 이제 성상납과 관련된 경찰 수사 결과도 지금 이제 나오게 되면 또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몰라서 저는 어제 뭐 그 발언은 꼭 출마를 전제로 한 출마의 가능성을 열어둔 답변이었다라기보다는 과거에 출마를 하게 됐던 얘기들을 나오면서 연장선상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긴 좀 어렵다고 알려져서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많은 말들을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뭐 이런 말도 어제 했었고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속인 건 이준석 대표 아니겠습니까? 좋은 후보라고 하고 계속 선거운동하고 다녔는데 우리한테 지금 계속해서 엉뚱한 얘기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속은 거네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반성해야 할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왜 속았을까요? 그래서 쉽게 속지 않을 뿐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마디로 지금 이 대통령실과 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절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의 모습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출범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벌써 한참 신나게 열심히 일해야 될 여당 아닙니까? 그런데 비대위로 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보지 못한 풍경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로 참 아수라장이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대통령에 대해서 기자회견하고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시쳇말로 지금 맞짱 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뭐 이 XS 저의 XS만 계속해서 그 부각이 되던데 양두구육하고 저는 그 전에 그 문자 파동 때 주고받았을 때 그 대목이 굉장히 더 충격적인 단어였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말들을 그냥 아주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제는 돌이키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갔구나. 그래서 뭔가 이제 회복하려면 오래 걸릴 것이다. 뭐 화해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쉽지 않은 강을 이미 건너버렸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불살라 버렸다. 이런 생각이 지난번 기자회견에 그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미 드러났다고 보고요. 예.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고 국민의힘에게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 그 어려움으로 한동안은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